계절의 여왕인 아름다운 5월, 모두 안녕하신지요?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렇기도 하여서 오늘은 특별히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님의 산방 대담인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를 쓰게 된 인연에 대해 쓰여진 들어가는 글과 나오는 글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법정과 최인호의 산방 대담.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들어가는 글. 2010년 3월 중순, 나는 시인 함군을 부추겨 한낮에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를 찾았다. 나에게는 무리한 외출이었다. 2009년 10월부터 시작된 항암 치료가 이미 5차에 걸쳐 시행되었고 내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총 6차에 걸쳐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 치료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한 차례만 남기고 있었지만 나는 이 끝간대를 모르는 투병 생활에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는 절박한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다. 내가 길상사를 찾으려 했던 것은 법정 스님 때문이었다. 성모병원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는 스님의 열반 소식을 들었다. 뉴스를 전해 들은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뿐 마음은 담담했다. 오래전부터 나는 스님이 폐암을 앓고 있다는 은밀한 소문을 전해 듣고 있었다. 미국의 저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소문과 함께 날이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어 제주도로 지방으로 요양 중이라는 소문도 귀에서 귀로 전해 듣고 있어 스님을 걱정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워낙 강인하고 올곧은 분이라 병맛쯤이야 거뜬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입적하셨다는 뉴스를 입원실 텔레비전을 통해 본 순간 언젠가 보았던 사진작가 주명덕 씨가 찍었던 법정 스님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온다 간다는 문안 인사나 작별 인사도 없이 훌쩍 소매를 떨치고 빈자리만 남기고 사라지던 밀짚 모자를 쓴 법정 스님의 뒷모습. 그는 지금 그 뒷모습으로 긴 그림자를 떨치며 이승의 생애에서 피안의 바람일다로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법정, 평생 동안 무소유를 소유하려 하였던 서슬퍼런 수행자. 스님의 첫 번째 저서가 무소유로 이 책이 스테디셀러가 됨으로써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으며 무소유를 시작으로 수십 권의 주옥 같은 베스트셀러들을 펴내게 되었던 것이다. 일찍이 부처는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실체도 없는 나에 집착하면 항상 근심과 고통이 생기는 법이다. 내가 있다면 내 것이 있을 것이고 내 것이 있다면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것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닌 나를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영원한 평안을 느낄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물질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 물질을 버려라. 감각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감각을 버려라. 생각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을 버려라. 의지작용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의지작용을 버려라. 의식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의식을 버려라. 법정 스님과 생전에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김수환 추기경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수행 태도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내가 한 가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소유하고 싶다. 공교롭게도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였던 두 거인은 1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정스럽게 손을 잡고 우리의 곁을 떠난 것이다. 입적 소식을 뉴스로 본 순간 나는 태어나면 곧바로 길상사로 찾아가 문상하리라 생각했다. 함구는 내가 법정 스님을 문상하겠다고 말하자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만류했다. 하나는 내가 곧바로 태어났으므로 아직 외출을 할 만큼 몸이 회복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무렵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다. 새해를 맞자마자 느닷없이 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스컴에서 나에 관한 기사와 뉴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곧 세상을 떠날 만큼 위독하며 그때 나온 신간 인연이라는 책이 나의 마지막 유작이라는 것이었다. 덕분에 책은 잘 팔릴 줄은 몰라도 정말 견딜 수 없는 헛소문들이었다. 어떤 신문사의 여기자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속이고 집까지 쳐들어와 내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떼를 써서 아내와 둘이서 문 밖에서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마침내 KBS의 7시, 9시 두 뉴스 시간에 동시에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책을 낸 작가 최인호가 내가 쓴 소설의 내용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다고 절규하였다는 감상적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우리 집 전화기는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했다. 상하이의 딸아이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직접 한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마지막 유작이라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딸아이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대며 울부짖고 있었다. 출판사에서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했던 거 아냐? 멀쩡한 사람을 두고 왜 난리들이야? 내 친구들로부터 얼마만큼 전화가 왔는지 알아? 나는 맥이 풀렸다. 나는 절대로 투병 사실이 보도될 만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화제 인물도 아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언론에서 내가 암에 걸렸던 사실을 마치 생중계하듯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물론 유명인사의 투병 사실이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는다. 안 됐군 하는 연민의 대상을 주위에서 발견하는 것은 지친 소시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집중 폭격을 맞는 당사자는 물론 특히 그 가족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남에게 불쌍한 사람, 동정받는 사람 취급받는 것도 불쾌한 일이며 마찬가지로 당신은 강하잖아. 이길 수 있어. 기도할게요. 파이팅과 같은 격려의 말도 부담스러운 관심인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나만의 고통 속에서, 나만의 병 속에서, 나만의 고독 속에서, 나 혼자만의 무장 해제 속에서, 내 두려움 속에서, 근심과 번민 속에서, 내 불면증 속에서, 내 눈물 속에서 인생을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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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각하고, 때로는 희망과 절망 속에서, 무인도 속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는
준엄한 재판정에서 탈주가 불가능한 감옥소 속에서 감옥소의 독방 속에서 그 절대의 구속과 자유 속에서 어둠의 죄 속에서 나만의 십자가 속에서 부모가 태어나기 전의 세계 속에서 천지가 갈라지기 전의 세계 속에서 천지창조의 시원 속에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있는 모습 그대로 혹은 이제 막 자궁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신생아처럼 혼자서 지내고 싶은 그 절대적 존재의 역설적인 자유로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매스컴의 무차별한 폭격 속에서 단번에 파괴되어 버린 것이다. 딸아이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단 한 군데 KBS 보도국에 항의 전화를 걸고 정정 뉴스를 보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직접 상하이에 있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겠다는 담당 기자의 그 정의로운 기자 정신에 뒤늦게 감사를 드린다. 적극적인 마무리를 한 후 나는 수면제를 한 알 입에 털어놓고 일찌감치 잠을 청했다. 잠을 청하고 있는 동안 문득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거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거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사람의 정을 물리치지 말아라. 순간 마음이 확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래, 맞았어. 나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주자. 또 속옷을 가지려 하면 겉옷도 내주자.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지. 나를 특별히 미워해서 때리겠느냐. 때릴만 하니 때리겠지.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그래, 심리를 함께 가주마. 갖고 싶으면 내 옷 모두를 가져가거라. 어차피 그것은 껍질에 불과한 것. 옷이란 의상이며 허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날 밤 나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 이후부터 나는 매스컴의 집중 포화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함구는 내가 함께 길상사에 가자고 말했을 때 특히 매스컴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법정 스님이 입적한 지 며칠 안 되었으므로 각종 매스컴들이 연신 법정 스님의 동정을 보도하고 있었고 유언으로 남긴 자신의 모든 출판물을 절판시켜 달라는 뜻밖의 당부 때문에 화제거리는 물론 거의 모든 법정 스님의 책이 한꺼번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반작용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인가? 스님은 1971년에 쓴 미리 쓰는 유서라는 수필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었다. 내가 죽을 때는 가진 것이 없을 것이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본래 무일물은 우리 절 사문의 소유관념이다. 그래도 혹시 평소에 즐겨 읽던 책이 내 머리맡에 몇 권 남아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신문이요 하고 나를 찾아오던 꼬마에게 주고 싶다. 40년 전 쓴 법정 스님의 글 내용은 하나의 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뜻을 지켜나가려는 법제자들은 수필의 내용대로 아침 저녁으로 신문 배달을 하던 꼬마를 찾아서 스님의 말씀대로 남긴 몇 권의 책을 물려주고 싶은 모양이었다. 화제거리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 방송에서 이런 식의 에피소드를 놓칠리 만무했다.
거의 모든 신문이나 매스컴들이 연일 법정 스님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이럴 때 굳이 문상을 갈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털모자를 눌러쓰고 운전대를 잡은 함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가보자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가보자고. 과연 함군의 말대로 길상사 입구에는 방송국의 촬영팀들이 경내의 이곳저곳을 스케치하고 있었고 문상객들이 길상사 입구 쪽에 새로 지은 건물 앞에 길게 줄을 서고 있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경내에 들어서자 춘 3월이라곤 하지만 아직 쌀쌀하고 매운 한기가 몸을 저미는 불사춘이었다. 그나마 완연한 봄 햇살의 양광이 한때 술과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점이었던 길상사의 경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길상사에 올 때마다 나는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었다. 법정 스님에 의해서 사찰이 세워지기 전 이곳은 대표적인 고급 요리집이었다. 이름이 대홍각이었던가? 나는 계곡에 자리 잡은 암자 형태의 별채에서 많은 사람들과 고기를 굽고 술을 마셨다. 요리집 이전에는 유명한 요정, 깔깔대던 웃음소리와 기생의 분냄새가 요란하던 유곽이 아니었던가. 술과 춤과 노래와 육체의 쾌락이 난무하던 화류항이 부처님이 안치된 절집으로 변하였구나. 경언은 깨닫고 나서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남긴다. 세속과 청사는 어느 것이 옳으냐. 봄볕 비추는 곳에 꽃피지 않는 곳이었구나. 길상사를 둘러싼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봄볕을 가득히 받으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어의 선시가 가슴을 찔렀다. 그래 맞았어. 세속과 청산을 따져 무엇하겠는가. 길상사건 대원각이건 굳이 어느 쪽이 옳은가 따져 무엇하겠는가. 봄볕이 비추면 꽃피지 않는 곳이 없지 않는가. 꽃피는 곳마다 부처 역시 살아나고 있는 것. 봄볕이 비추는 곳을 찾아갈 일이지 굳이 세속과 청산을 구분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선생님, 제 옆에 바짝 서세요. 경내를 스케치하고 있던 카메라 팀을 보자 함군이 내 팔을 부축하면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키득키득 웃으며 말하였다. 무소유라더니 스님은 도대체 뭐가 그리 남긴 것이 많아. 도마뱀처럼 꼬리를 남기고 돌아가셨으니 저처럼 난리들이지. 왜 그렇지 않은가? 도마뱀이 사라져도 꼬리는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허기와 경허는 말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함경도의 삼수갑산으로 무해행을 떠나면서 의미심장한 칠언절을 남긴다. 안다는 것 얕은 소견 이름만 높아가고 세상은 위태롭고 어지럽기만 하구나. 모를 일이여 어느 곳에 가서 몸을 감출 것인가. 어촌이나 술집 그 어느 곳에 처소가 없겠냐마는 이름을 감출수록 이름이 더욱 새로워질까. 다만 그를 두려워하노라. 경화의 시는 절대의 진리다. 경화의 노래처럼 숨으면 숨을수록 진실은 드러나고 이름을 감추면 감출수록 이름은 더욱 새로워지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그처럼 철저히 수계해 나갔으므로 오히려 그가 남긴 발자취의 그림자는 저처럼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이다. 나는 법정 스님의 유골이 안치된 건물 앞으로 다가가 줄지어 선 문상객 뒤에 따라섰다.
다행히 나를 알아보거나 주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차례가 되어 신발을 벗고 건물 앞으로 들어서자 널찍한 법당 구석구석에 방석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생전에 대중을 향해 설법을 하던 스님의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다. 빠르고 카랑카랑하던 스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문상객들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부분이 여신도들이었는데 개 중에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씻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차례를 기다리며 중앙에 안치된 법정 스님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약간 미소를 띈 것 같기도 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한 법정 스님 특유의 표정을 본 순간 나는 문득 낯이 설었다. 차라리 영정사진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스님에게 영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깨끗하게 무자로 돌아가고 싶다는 법정의 유언 앞에 저 꼴불견의 사진은 무엇인가. 일찍이 만공 스님은 입적을 앞두고 시자들에게 물을 떠오라 이른다. 시자들이 목욕물을 떠오자 스스로 평생토록 입던 육신의 옷을 씻어내린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안좌한 후 거울을 가져오라고 이른다. 시자가 거울을 가져오자 만공은 물끄러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자네와 내가 이별할 인연이 되었나 보구려. 그럼 잘 있게. 그동안 고마웠네. 그렇다. 죽은 영정의 사진은 법정 스님이 평생 동안 빌려 쓴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 가면의 얼굴이 스님의 진면목은 아닌 것이다. 아니다. 법정이란 이름도 진화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 또한 허명에 불과한 것이다. 불교 최고의 고불이자 법정 스님이 존경하던 조주 스님은 일찍이 죽은 사람을 쫓아가는 장례 행렬을 보며 한탄하지 않았던가. 한 사람의 산 사람을 수많은 죽은 사람이 쫓아가고 있구나. 조주 스님의 말대로 법정 스님은 과연 죽었는가? 아니다. 조주의 말이 옳다면 법정은 죽어서 산 사람이 되었다. 무한 극수의 수명을 가져서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금강 불괴신의 법정이 어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죽어있는 사람은 배를 올리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아닐 것인가. 마침내 차례가 되어서 나는 배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기원하였다. 어쨌든 안녕히 가십시오. 스님과의 인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문상을 끝내고 나는 방석을 깔고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물끄러미 스크린에 비치는 스님의 모습과 영정사진을 번갈아 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겼다. 생전에 나는 법정 스님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적은 없다. 만난 것도 10번 남짓에 지나지 않을 만큼 드문 횟수였다. 처음 만났던 것이 아마도 1980년대 초반으로 기억된다. 법정 스님이 쓴 각종 글과 떠도는 풍문으로 스님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 무렵에는 송강사 뒤편에 작은 불이람이란 암자를 짓고 은거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스님에 대한 소문은 봉은사에서 기거하던 1970년대 초반 무소유 시절부터 듣고 있었다. 그때는 다리가 개통되지 않아 스님을 만나려면
광나루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봉은사를 찾아가야 했을 만큼 먼 거리였다.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갔다 온 어떤 여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봉은사에 아주 매력적인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절방에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음악을 듣고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때 나는 이렇게 빈정되었던 것 같다. 스님이 무슨 모차르트야? 스님이 또 무슨 어린 왕자야? 웃기고 있네. 세상을 버리고 출가한 사문 주제에. 물론 내가 그렇게 빈정되었던 것은 그 여인이 법정 스님을 매력적인 스님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질투이자 막연한 라이벌 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무렵 나는 법정 스님과 더불어 샘터의 글을 연재하고 있었다. 나는 연작소설 가족을, 법정 스님은 삼방한담이란 수필을 연재하고 있었다. 이 두 글은 당시 잡지를 대표하는, 말하자면 잡지의 간판 얼굴인 셈이었다. 1980년대 초반의 어느 날 우연히 샘터에 들렀더니 법정 스님이 도반들 몇 명과 소파에 앉아 계셨다. 처음 만난 내가 인사를 올리자 이미 이름을 잘 알고 있다고 합장 배려를 하시더니 불쑥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그렇게 샘터의 가족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써도 괜찮으세요? 가족들이 뭐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집에 부인께서 화를 내지 않나요? 그때 나는 이미 10여 년간 샘터의 가족을 연재하고 있었다. 스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은 물론 아내 역시 잡지에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었다. 이건 명백히 사생활 침해예요. 가족을 보면 당신만 인정 있는 근사한 사람으로 꾸미고 있고 가족들, 특히 나는 악착같이 바가지를 긁는 무식한 여편네로 보이니까 제발 내 얘기는 하지도 말고 쓰지도 말아주세요. 아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내게 항의하였지만 나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 만난 법정 스님으로부터 쓸데없는 내정 간섭을 받은 셈이니 나는 은근히 반감을 갖게 되었다. 도대체 스님이 무슨 참견이야? 세상사에 초연하여 가족을 버리고 출가한 스님의 눈으로 본다면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낱낱이 파헤쳐 보이는 소설의 내용이 세상사에 집착하는 범부의 어리석은 짓처럼 보이겠지만 이 또한 인생의 다른 한 면이 아닐 것인가. 법정 스님이 부처의 길을 조차 수도의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면 나 또한 부처의 길을 조차 가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나그네가 아닐 것인가. 그 뒤에도 나는 스님을 두어 번 더 만났다. 모두 우연이었다. 단성사 극장에서 서편제를 상영하고 있을 무렵이었던가. 극장 앞에서도 한 번 배웠고 잡지사에서 한 번 더 배웠던 것 같다. 언제였던가 가족들을 데리고 남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때마침 석가 탄신일이었던지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석간신문을 한 장 샀는데 신문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성철 스님이 내린 법어가 실려 있었다. 우연히 그것을 읽었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법어를 낭독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며 하늘과 땅이 무너진다 해도 자기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유형 무형 할 것 없이 모든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들이 모두 자기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영원함으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종말을 걱정하여 두려워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러 온 것입니다. 이렇듯 크나큰 진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성철 스님의 법문 내용이 내 가슴에 얼마만큼 큰 파문을 일으켰던지 여행에서 돌아온 즉시 나는 어느 여성 잡지에 실린 성철 스님의 사진을 잘라서 내 서재 앞 벽면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그 서슬퍼런 눈빛을 감탄하며 쳐다보고는 했다. 그날도 여행의 끝자락에서 귀로에 오른 나는 송강사에 들러 경내를 구경하다가 문득 가까운 어느 산속에서 작은 암자를 짓고 응거하고 있다는 법정 스님을 찾아가 친견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을 느꼈다. 물어물어 암자를 찾아가려다가 나는 스님께서 샘터에 썼던가? 암자를 찾아오는 손님이 너무 많아 번거롭고 분주해서 수도에 정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득 떠올렸다. 아서라, 나는 내친 걸음을 되돌리며 생각했다. 나까지 굳이 법정 스님을 찾아가 침묵을 깨뜨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시절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법. 그러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내 마음에는 후회의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때 찾아가 배울 것을 그때 배웠더라면, 잘하면 암자의 쪽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룻밤을 묵을 수도 있었을 것을. 그렇게 되면 하룻밤의 만리장성의 인연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것을. 법정 스님과 깊은 교감을 느낀 것은 1990년대 초였다. 나는 불교에 심취하여 전국의 절을 돌아다니며 경호 스님의 일대기인 길 없는 길을 중앙일보에 연재하고 있었다. 그 무렵 실제로 도반이었던 무법 스님의 승복을 걸치고 밀짚 모자를 쓴 채 압구정동의 밤거리를 활보했던 적도 있었다. 승복으로 갈아입자 세상과 절연하고 무소의 뿔처럼 유아독존이 되어 홀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1954년 겨울 당시 22살로 전남대학교 상대생이었던 법정 스님의 숙명인 박재철이 당대의 고승 효봉으로부터 서울의 선학원에서 출가를 허락받은 후 승복을 입고 거리를 걸었을 때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환희심이 분수처럼 솟아나왔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던 나이에 6.25의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 존재의 회의로 고뇌와 방황의 질풍노도의 시대를 보냈던 격동기였을 것이다. 승복을 입고 내운이 명멸하는 압구정동의 밤거리를 걷는 동안 나는 청년 법정에게 깊은 교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느낌이 어디 출가에만 있겠는가?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 부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처는 바로 집안에 있다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있는 부처님인데 이제 와서 어디 가서 청산을 찾을 것이며 부처를 따로 구할 것인가? 길 없는 길을 연재하던 1990년대 초 광화문에 있는 법련사로 정찬주 군과 더불어 상경하고 있던 법정 스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다. 계절은 정확히 떠오르지 않고 비가 치적치적 흩뿌리던 초저녁이었다. 내게 불교의 길잡이 노릇을 하던 정찬주 군이 아마도 법정 스님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 찾아갈 때 내가 우연히 동행한 것 같다.
작은 쪽방에서 법정 스님은 내게 손수 차를 끓여 따라주셨다. 법정 스님은 연재 중인 길 없는 길을 읽고 계셨던 듯 그전과는 달리 내게 부드럽고 따뜻한 눈길을 주면서 도대체 언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느냐고 넌지시 물으셨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몇 마디 나누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스님과는 달리 나를 마치 수행자로 대해주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았다. 헤어질 무렵 스님은 손수 우산을 쓰고 나를 거리까지 바래다 주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것은 스님의 우산 끝에서 빗물이 가랑가랑 떨어지고 있던 모습이다. 느닷없이 갑자기 다정한 형님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불쑥 스님을 껴안고 볼에 뽀뽀라도 하려다가 간신히 참았다. 며칠 전 승복을 빌려 입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래, 기분이 어떻던가요? 법정 스님이 웃으며 내게 물었다. 스님께서 효봉 스님으로부터 출가를 허락받았을 때 느끼셨다던 그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 기회에 머리 깎고 출가하시지요. 저야 저희 가정이 바로 산문이죠. 아내가 바로 저의 효봉 스님이고 저야 늦깎이 해중이지요. 그러니 머리는 이미 깎은 셈이죠. 허허허 허기야 최 선생은 이미 재속거사이시니까. 스님이 웃고 나도 따라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스님의 법제자가 된 기분이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스님 한 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법정 스님의 영정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함군이 내게 털모자를 내밀었다. 나는 털모자를 눌러쓰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아직도 많은 문상객들이 줄을 서고 있었고 햇살은 따사로웠으나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한겨울의 삭풍이었다. 아, 지난 겨울 나는 얼마나 봄을 기다려왔던가. 어서 봄이 와서 죽은 나무에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구역질을 하고 토할 때마다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어서 봄이 와 그 눈부신 벚꽃을 보고 싶고 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은 들꽃도 보고 싶다. 그러나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추운 겨울 때문이었는지 춘3월 중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 봄날인데도 아직 한겨울이었다. 경내를 가로지르는 계곡에는 지난 겨울에 남은 잔설이 그대로 고여 있었고 물도 꽝꽝 얼어붙어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어오는 칼바람에 감기라도 걸릴까 마스크까지 하고 계곡을 오르자 가장 후미진 곳에 굳게 문이 닫힌 요사체 하나가 보였다. 왠지 낯이 익었다. 그래서 문득 살인문을 밀어보았더니 안으로 굳게 잠겨 있었다. 왜 낯이 익었을까? 궁금해하는 순간 문득 매화 향기가 바람자락에 실려 내 코를 스쳐갔다. 매화 향기라니, 이 한겨울에 매화 향기라니. 나는 살인문 너머 뜰하게 있는 매화나무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요사체 앞마당에는 매화나무가 웃자라고 있었다. 아직 향기를 풍기기에는 어림도 없는 나목이었다. 그러나 철골의 마른 등골이 물기조차 없어 보이지만 가지마다 부풀어 오른 꽃망울은 방긋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언제였던가? 7년 전이었던가? 2003년 봄, 바로 이곳 요사체에서 법정 스님과 나는 3시간 정도 자리를 함께 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한 달 정도 지난 완연한 봄날이어서 뜰하게 있던 매화나무가 활짝 피어 있었다. 바로 그 매화 꽃잎을 따서 꽃잎차를 만들어 법정 스님과 나는 함께 나누어 마셨다. 그때 스님은 천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간간히 기침을 하셨지. 그때의 잠재의식이 향기로운 매화 향기가 되어 내 뇌리를 스친 것일까? 잡지 샘터가 지령 400호를 맞이하여 법정 스님과 나는 산다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법정 스님과 감히 대화라니. 주로 내가 질문하고 스님이 대답을 하는 일방적 형태의 정담이었다. 훗날 채록된 원고를 보고 내 몫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어쨌든 그날의 대담은 법정 스님과의 만남에서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연이었다. 3시간 이상 걸린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날 무렵 내가 스님, 어느 책에선가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는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법정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난다. 실제로 죽음이 닥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확고해지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의 삶의 폭이 훨씬 커집니다. 사물을 보는 눈도 훨씬 깊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지금까지의 삶이 소홀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때가 7년 전인 2003년 4월 법정 스님과 나는 7년 후 자신이 입적할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 또한 병과는 거리가 먼 호시절의 봄날이었다. 그런데 정확히 7년 후에 법정 스님은 자신의 말대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 육신의 껍질을 벗었다. 동시에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뜻밖의 병과 2년에 걸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 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일상사인 것이다. 내일 일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춤추며 껄껄대며 사육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길 없는 길은 좋은 작품이에요. 자료가 있다 해도 불교계 안에서 몸을 담고 있으면 그런 글을 쓰지 못하는 법인데 최 선생님처럼 안목도 있고 재능도 있는 분이 불교계 밖에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표현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날 대담에서는 법정 스님이 내가 쓴 길 없는 길에 대해서도 덕담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순간 나는 스님에 대한 그리움이 왈칵 솟아올랐다. 아, 내 옆에 스님이 계셨더라면 형님 하고 소리쳐 부르고 한번 번쩍 안아주었을 터인데 고마워요 형님 하고 볼에 뽀뽀를 해드렸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가? 법정 형님이 고맙지 않은가? 1980년대 초반 스님을 샘터에서 처음 배웠을 때 앞으로 뭘 쓰겠느냐고 내게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대답했었지. 불교에 관한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그땐 겁도 없었다. 막연히 불교에 대한 초발심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던 초창기였지. 아직 카톨릭에 귀의하기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도 스님은 이렇게 말하며 내게 용기를 주지 않았던가. 쓰고 싶어 하면 언젠가는 쓰게 되겠지요. 업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업이 되어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
법정 스님은 그때 내게 화두를 점지해 주셨다. 그 화두는 길 없는 길. 내가 길 없는 길을 쓰게 된 최초의 원동력은 법정 스님이 뿌려준 화두의 씨앗 때문이 아닐 것인가. 순간 나는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숙세의 것임을 깨달았다. 법정 스님과 나는 둘이 아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태어나되 태어남이 없고 죽되 죽음이 없으며 있지 아니하되 있고 없지 아니하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다. 나오는 글. 스님과 정담을 나누던 요사체를 벗어나 나는 뒷길로 천천히 걸어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화학치료를 한 지 며칠 후였으므로 몸이 몹시 피로하였으며 구역질이 계속 치받고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법정 스님은 근대 불교계의 큰 어르신이셨던 효봉의 애제자였다. 효봉은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알려졌던 법기로 우리나라 최초로 법관이 되었다. 36세가 되던 어느 날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된 조선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후 삶에 대해 큰 회의와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와 엿장수를 하며 3년간 방랑 생활을 하다가 비교적 늦은 나이인 38살에 불문에 귀의하셨던 늦깎이셨다. 법정 스님이 출가를 결정하고 여부를 묻자 효봉 스님은 생년월일을 묻고 간지를 짚어본 후에야 이를 허락하였으며 훗날 새로 출가한 법정 3위만을 데리고 지리산 쌍계사 탑전에 가서 수행에 몰입할 만큼 법정을 각별히 아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때의 일화 중에 한 토막. 어느 날 아침 공양 후 우물가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오자 효봉 스님이 법정 3위를 부르며 빈 그릇하고 젓가락을 가져오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법정 3위가 그릇과 젓가락을 가지고 우물가로 가자 효봉 스님은 설거지를 하며 버린 밥알과 시래기 줄기를 주워 담은 후 법정 3위가 보는 앞에서 밥알과 시래기를 물로 씻은 후 훌쩍 한 입에 들이마셨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출가해서 수도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 아끼고 절약해서 시주한 사람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자 살림이고 되도록 몸에 지니지 않는 무소유야말로 참으로 전부를 갖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법정 스님의 철저한 무소유는 바로 스승이셨던 효봉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 그러나 법정 스님은 무소유마저 무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정녕 몰랐단 말인가.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을 얻기에 이르려면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말라는 역설의 진리를 깨치지 못했던 것일까. 저것 보세요. 함께 언덕길을 내려오던 함군이 손가락으로 담장 너머로 우거진 덤불을 가리키며 말했다. 꽃이 피었네요. 예민한 함군은 내가 그토록 어서 봄이 와 꽃피는 것을 기다렸던 속마음을 짐작하고 있었음일까. 어디? 나는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넝쿨 쪽으로 서둘러 다가갔다. 여기요. 노란 꽃이요. 과연 함군의 손끝에는 작고 노란 꽃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술만 방긋거리듯 수줍게 피어 있었다.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꽃의 조예가 깊은 함군이 말했다. 노란 꽃 빛깔 때문에 금으로 만든 허리띠, 즉 금요대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영춘하라고 불러요.
영춘화라면 이름 그대로 봄을 맞이하는 꽃이지요. 꽃 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설중사우라고 하여서 눈을 맞으며 피는 이른봄, 조춘의 대표적인 꽃이에요. 나는 그 모진 한파와 눈보라 삭풍을 이기고 그토록 목 놓아 기다리던 꽃으로 살아 돌아와 준 누이와 같은 노란 색깔의 영춘화를 어루만졌다.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아가야, 나는 노란 꽃잎을 보면서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너도 그토록 봄을 기다렸느냐? 그리하여 영춘화가 되었느냐? 나 또한 봄을 기다렸다. 그래서 나 또한 영춘화가 되었다. 네 피어난 대견한 모습에 아가야 색동옷을 입혀주랴. 연지곤지 찍어주랴. 돌상을 차려주랴. 꽃반지를 끼워주랴. 순간 내 머릿속으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금언이 떠올랐다. 꽃잎은 떨어지지만 꽃은 지지 않는다. 아가야, 그렇다. 꽃잎은 해마다 피고 떨어지지만 꽃은 영원히 지지 않는다. 법정이란 이름의 그대는 꽃잎처럼 떨어졌지만 하늘과 땅이 갈라질 때부터 있었던 본지 풍광과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대의 진면목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잘 가십시오, 큰형님. 법정이란 허수아비의 허물은 벗어버리고 지지 않는 꽃으로 성불하십시오. 가세, 나는 함군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나란히 언덕길을 내려왔다. 그 언젠가 대담을 마쳤을 때 법정 스님은 웬일로 나를 관세음보살상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상을 닮아서 화제가 되었던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우리는 나란히 사진까지 찍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실제로 이 관세음보살상을 조각한 사람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최종태 씨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상 앞에서 나는 합장을 하고 송주하였다. 아직 TV 방송국 카메라는 경내 이곳저곳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일주문을 벗어나려다 말고 나는 고개를 돌려 관세음보살상을 다시 보았다. 그곳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얼핏 보면 생택지베리가 쓴 어린 왕자 모습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법정 스님이 어린 왕자의 환영으로 부활하였단 말인가? 스님은 생전에 어린 왕자란 책을 읽었을 때의 감동을 표현한 적이 있다. 어린 왕자란 책을 처음으로 내게 소개해 준 벗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벗이다. 너 어린 왕자를 대할 때마다 거듭거듭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읽은 책은 적지 않지만 너에게서처럼 커다란 감동을 받은 책은 많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이라 하더라도 조금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누가 나더러 지묵으로 된 한두 권의 책을 선택하라 한다면 화엄경과 함께 선뜻 너를 고르겠다. 그러고 나서 법정 스님은 어린 왕자에 대해 이렇게 노래한다. 어린 왕자, 너는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구나. 이 육신을 허물로 비유하면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더구나.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더구나. 이 우주의 근원을 넘나드는 사람에겐 죽음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이니까. 어린 왕자, 너의 실체는 그 묵은 허물 같은 것이 아닐까? 그것은 낡은 옷이니까.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의 육신도 그럴 거야. 그리고 네가 살던 별나라로 돌아가려면 사실 그 몸뚱이를 가지고 가기에는 거추장스러울 거다. 그건 내버린 묵은 허물 같을 거야. 묵은 허물. 그것은 슬프지 않아. 이봐 아저씨, 그것은 아득할 거야. 나도 별들을 쳐다볼래.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 달린 우물이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내게 물을 마시게 해줄 거야. 법정 스님은 30대 말에 쓴 미리 쓰는 유서에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같은 곳이다. 의자의 위치만 옮겨놓으면 하루에도 해지는 광경을 몇 번이나 볼 수 있다는 아주 조그만 그런 별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안 왕자는 지금쯤 장미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나라에는 귀찮은 입국 사증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이므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관세음 보살상을 돌아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본 것은 봄볕에 아롱이는 신기루였을 것이다. 우리 곁에 왔었던 법정, 인간 박재철은 오두막집에 자기 손으로 만든 빠삐용 의자를 갖다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의자를 바꿔가며 해지는 광경을 보던 어린 왕자의 환생이 아니었을까? 어린 왕자 법정은 이제 고향인 별나라로 돌아가고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 달린 운물이 되어 퍼올리는 생명수를 마시고 태생부터 갖고 있던 억겁의 갈증을 채울 것이다. 나는 비틀거리며 봄빛이 가득한 언덕길을 올라갔다. 어쨌든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헛맹세에 어느 날 봄날은 오고 그리고 봄날은 언젠가 갈 것이다. 법정 스님은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입적하였습니다. 최인호 작가님은 2013년 9월 25일 선종했습니다. 아름다운 글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